한국대 사학과의 전덕재 교수입니다. 오늘은 신라 하대의 신라의 멸망 과정을 알아볼까 합니다. 신라는 크게 상대, 중대, 하대로 나누고 있죠. 하대는 쇠퇴기 또는 멸망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대에 이르러 귀족들 간의 권력투쟁이 격심해지고, 그리고 농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져서 그들이 도적이 되어 봉기하는, 즉 벌떼처럼 일어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진성여왕 3년, 즉 889년부터 전국적으로 농민들이 항쟁을 하면서 신라는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신라 말기의 역사를 살펴볼까 합니다. 중대에서 하대로의 전환. 하대의 시작을 연 왕이 바로 선덕왕, 이름은 김양상입니다. 김양상이 왕위에 즉위하는 과정, 그것은 바로 중대에서 하대로의 전환 과정과 일치하겠죠. 경덕왕을 이어서 해공왕이 왕위에 즉위합니다. 어린 나이에 즉위했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 만월태후가 섭정을 합니다. 섭정을 하는 기간 동안 나라가 크게 어지러워지죠. 해공왕대에 여러 번에 걸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나는데요. 아마 이것을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워졌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768년 대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33일 동안 왕궁을 포위했다고 전합니다. 이 내용은 삼국사기에 전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삼국유사에서는 대공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96각간이 전국에서 서로 싸워서 난리가 석 달이나 지나서 끝났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사서인 신당서에는 768년부터 770년까지 3년 동안 재상들이 서로 권력 다툼을 벌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768년 대공이 반란을 일으킨 이후부터 780년까지 귀족들의 권력 다툼이 지속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780년에 김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때 김유신 후손들이 이 반란에 개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국유사에 전하는 설화에 의하면 김유신의 영혼이 김유신 무덤에서 나와서 미추왕릉을 찾아가서 미추왕 앞에 가서 통곡하는 내용이 전합니다. 김유신은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생전에 이 나라를 지키고 삼국을 통일하는데 온몸을 바쳤다. 그리고 죽어서도 이 나라를 수호하는데 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 있는데 지난 780년 김융의 반란 때 자신들의 후손이 아무런 죄도 없는데도 많이 피해를 당했다. 나는 억울해서 더 이상 경주에 머물릴 수 없다. 다른 곳으로 떠나겠다라고 하소연합니다. 미추왕이 김유신의 영혼을 잘 달래어서 다시 김유신의 무덤으로 돌아가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 설화를 통해서 김융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김유신의 후손들이 거기에 개입해서 큰 화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공왕은 김경신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김유신의 후손들을 무마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공왕은 780년에 김지정의 반란의 와중에 돌아가십니다. 아마도 김지정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궁으로 쳐들어가서 해공왕을 시해하고 잠시 동안 왕위에 올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김양상과 김경신이 군대를 이끌고 김지정을 제거함으로써
김지정의 반란은 끝나게 됩니다. 물론 다른 기록에는 김양상과 김경신이 해공왕을 죽였다라고 하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김지정이 반란을 일으키는 와중에 해공왕을 시해, 즉 살해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해공왕이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김지정의 반란을 진압하는 데 큰 공을 세운 김양상이 그 뒤를 이어서 왕위에 즉위합니다. 이 사람을 바로 선덕왕입니다. 선덕왕은 성덕왕의 사위였지만은 태종 무열왕계에는 직접적으로 혈통이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내무랑의 10대 손이라고 주장을 하였던 것이죠. 왕통이 태종 무열왕 직계에서 내무랑 반계로 바뀌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라 사람과 그리고 삼국사기를 편찬한 사람 모두 이때 중대에서 하대로 바뀌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덕왕은 785년에 돌아가십니다. 그 뒤를 이어서 귀족들이 화백회의를 열어서 김주원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김주원은 태종 무열왕의 5세손입니다. 만약에 김주원이 왕위에 올랐다면 다시 태종 무열왕계가 왕통을 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중대에서 하대로 바뀐 시기가 선덕왕대로 볼 수는 없었겠죠. 그러나 김주원이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자기 집을 떠나서 왕궁으로 가는 도중에 김주원의 집이 경주 북쪽에 있었는데요. 강을 하나 넘어야지만 왕궁으로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강 이름이 바로 알천이었습니다. 김주원이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궁궐로 가려고 하는데 마침 장마가 들어서 알천에 물이 넘쳐 흐릅니다. 그래서 왕궁에 제때에 가지 못하게 된 거죠. 이 틈을 타서 김경신이 공작을 꾸며서 자기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김지원으로부터 왕위를 빼앗은 김경신, 이 사람이 바로 원성왕입니다. 신라 하대의 왕들은 다 원성왕의 후손들이죠. 원성왕은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해공왕대 김유신의 후손들을 무마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원성왕을 후원하는 세력으로서 김유신의 후손들과 박씨 세력을 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융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김유신 후손들의 불만이 많았었는데요. 그 불만을 무마했던 사람이 바로 김경신, 즉 원성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성왕의 어머니는 박씨였습니다. 원성왕이 김주원을 밀어내고 왕위에 오르는데 김유신의 후손과 박씨 세력의 후원이 아마 커다란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성왕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을 펴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독서 삼품가 제도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원성왕의 아들이 인겸태자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예영태자였는데요. 이 두 사람은 모두 원성왕보다 먼저 죽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인겸태자의 아들 소성왕이 왕위에 오르는데요. 이 사람도 일찍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어린 나이에 애장왕이 즉위합니다. 애장왕이 왕위에 재위했을 때 그의 삼촌 언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섭정을 하는데요. 섭정을 하면서 그는 여러 가지 개혁을 주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애장왕대에 사원을 창건하는 것을 금지하고 오직 수리하는 것만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고급 비단을 사원에 시주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금과 은으로 그릇을 만드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귀족들이 재산을 사원에 기증함으로써 국가의 세금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것을 금지시킴으로써
국가의 재정을 보다 확충하려고 했던 거죠. 즉 귀족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국가의 재정을 확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금과 은으로 그릇을 못 만들게 했다는 것에서 우리는 당시에 사치풍조가 만연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으로 그릇을 못 만들게 한 것은 바로 사치풍조를 억제하려고 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장왕대의 공식 20여 조를 제정을 합니다.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행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법식을 가리키는데요. 아마 이것을 다시 제정함으로써 사회 기강을 바로잡도록 했던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방의 행정을 개편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의도했던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조치들은 크게 성공을 거두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애장왕대의 사원의 창건을 금지시키면서도 불구하고 해인사를 창건하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그러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애장왕이 나이가 들어서 섭정을 물리치고 직접 정치를 하려고 하자 그의 삼촌이 그를 죽이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가 바로 헌덕왕이었습니다. 헌덕왕이 죽고 그의 친동생인 수종이 왕위에 올랐는데요. 이가 바로 흥덕왕이었습니다. 헌덕왕과 흥덕왕도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헌덕왕 때는 인사제도의 개혁을 추진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골품제가 신라의 신분제였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골품에는 성골, 진골,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삼두품, 이두품, 일두품이 있었죠. 성골은 진덕여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소멸됐습니다. 통일 이후에 삼두품, 이두품, 일두품은 평민과 신분이 같아지면서 그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자연적으로 통일신라 사회에서는 진골, 육두품, 오두품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답니다. 자, 신라에서는 골품에 따라서 관직과 관등의 승진을 제한하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의 여러 면을 골품에 따라서 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9세기 전반 흥덕왕대에 이르면은 골품에 따른 사회 규제가 상당히 와해돼 버립니다. 그래서 흥덕왕은 골품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배체제가 불안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품제를 통한 일상생활에 대한 규제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지배체제를 안정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 가옥의 크기라든가 우마의 숫자, 마국간의 크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골품에 따라서 다시 규정을 하고 골품에 따른 일상생활에 대한 규제를 보다 강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당시에 외국의 진귀한 물품만을 귀하다고 여기고 그리고 토산품을 비하하다고 여기는 그런 풍조를 비판하면서 사치풍조를 억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얼마나 민심이 수습되고 정치가 안정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당시의 개혁이 크게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특히 헌덕왕과 흥덕왕대에 농민들의 동요가 심했습니다. 814년에서 821년까지 매년 가뭄과 홍수 그리고 흉년과 기근에 잇따랐습니다. 사람들은 굶어 죽거나 또는 자손을 팔아서 노비로 삼아 자기가 생존을 하거나 또는 도적이 되어서 남의 물건을 약탈하거나 심지어 중국의 절동지방까지 가서 식량을 구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흥덕왕대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농민들의 생활을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치개혁을 추진했지만은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바로 이 농민들의 어려움을 바탕으로 해서 822년에 김원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김원창은 김경신에게 왕위에서 밀려난 김주원의 아들이었습니다. 김원창은 농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진 것을 알고 나서 무엇인가 신라 사회를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김원창은 아버지가 왕위에 오르지 못해서 그걸 명분으로 내세워서 반란을 일으켰는데요. 이때 9개 주 가운데 5개 주가 김원창의 반란에 동조했습니다. 그리고 5개의 소경 가운데 3개의 소경도 동조했습니다. 전국이 반 이상이 김원창의 반란에 동조했던 것이죠. 김원창은 나라 이름을 장안, 연호를 병운이라고 세우면서 반란을 일으켰지만은 결국 정부군에 의해서 반란이 진압이 됩니다. 반란이 진압되는 와중에 김원창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결을 하게 되죠. 김원창의 반란이 일어난 이후에 신라의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완전히 상실됐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지방 세력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신라 하대를 김원창의 반란을 기준으로 해서 전기와 후기로 나누기도 한답니다. 흥덕왕이 836년에 돌아가십니다. 흥덕왕에게 아들이 없었고 흥덕왕이 또한 다음 왕위 계승자를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흥덕왕이 죽은 이후에 귀족들 사이에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격심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원성왕의 둘째 아들이 예영태자였는데요. 예영태자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헌정과 균정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헌정은 이미 죽은 상태였고요. 헌정의 아들 재륜과 그리고 그의 삼촌인 균정이 서로 왕위를 두고 다툼을 벌여서 재륜이 승리를 거둡니다. 이 사람이 바로 희광왕인데요. 희광왕을 도와서 큰 공을 세운 사람이 김명과 이홍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김명은 흥덕왕의 친동생이었던 충공각간의 아들이었습니다. 나중에 김명이 희광왕을 윽박질러서 자살하게 만들고 자기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민해왕입니다. 자, 균정이 죽임을 당한 이후에 그의 아들인 김우징은 장보고를 찾아서 갑니다. 자, 여기서 장보고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장보고는 본래 완도, 즉 섬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라에서 출세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친구인 정년과 함께 당나라로 들어가서 군사로 활동을 해서 크게 명성을 얻었던 사람이죠. 그가 활동했던 군대 이름이 바로 문영군이었죠. 문영군에서 무예를 잘하고 또 전투에서 솔선수범해서 문영군 소장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그러나 얼마 후에 문영군이 해체됨으로써 그는 일반 평민으로서 중국에서 살면서 신라 사람들이 노비로 잡혀와서 억울하게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828년에 신라에 귀국해서 흥덕왕을 찾아가서 자기에게 1만의 군사를 보면은 1만의 군사를 준다면은 내가 청해진을 설치해서 해적들을 소탕해서 신라인들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흥덕왕이 장보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해 줍니다. 그리고 청해진 군사를 기반으로 해서 장보고는 바다에서 활동하는 해적들을 소통하고 그리고 중국과 일본, 한국을 잇는 그 무역을 독점함으로써 커다란 경제적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이렇게 힘이 세지자 김우징이 바로 정보고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838년에 민해왕이 희강왕을 죽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김우징이 장보고를 찾아가서 내 저 사람과는 같은 하늘에서 살 수 없다. 제발 좀 나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서 내가 만약에 왕이 된다면은 내 아들과 장보고의 딸을 결혼시키기로 약속을 합니다. 장보고가 김우징에게 군사 5천을 지원해 주죠. 장보고의 군사를 이끈 사람이 그의 친구였던 정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우징 밑에는 태종무열왕개로서 김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김우징이 이끄는 군대는 바로 김양이 지휘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양이 지휘하는 군대와 정년이 지휘하는 장보고의 군대가 결국 민해왕의 군대를 무찌르고 민해왕을 죽이고 839년 1월 달에 신무왕이 김우징이 왕위에 즉위하는데요. 이가 바로 신무왕입니다. 그런데 신무왕은 6개월 만에 돌아가시고 그 뒤를 이어서 문성왕이 즉위하는데요. 문성왕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장보고의 딸과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귀족들이 어떻게 왕이 섬사람과 결혼할 수 있느냐? 강력하게 반대함으로써 결국은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에 반발해서 841년에 장보고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삼국사기에서는 846년에 장보고가 반란을 일으킨다고 나오는데요. 일본의 사서인 속일본 후기라든가 또는 일본의 승려 앤린이 지은 입당 부법 순례행기라고 하는 책에서는 841년에 장보고가 반란을 일으켰다고 나옵니다. 아마도 삼국사기보다는 일본 측의 문헌이, 즉 일본 측의 사서가 더 정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장보고가 반란을 일으키자 정부에서는 장보고의 힘이 워낙 세기 때문에 진압할 수 없어서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염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양을 찾아와서 내가 장보고를 죽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양이 염장의 부탁을 들어주죠. 염장은 거짓으로 장보고에게 항복을 합니다. 장보고는 기분이 좋아서 염장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다가 술이 얼큰하게 취하자 염장이 칼을 찔러서 장보고를 죽입니다. 이로써 장보고의 꿈은 결국 염장의 칼에 의해서 좌절이 되게 되는 거죠. 장보고가 죽은 이후에 청해진에 있는 군사들은 나중에 벽골군, 지금의 김제군으로 옮기면서 청해진은 폐지가 되게 됩니다. 해상왕국을 이루었던 장보고, 염장의 칼에 의해서 장보고가 쓰러짐으로써 그의 해상왕국도 붕괴돼 버렸던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겠죠. 문성왕의 뒤를 이어서 헌안왕이 왕위에 즉위하게 되는데요. 그는 문성왕의 삼촌이었습니다. 헌안왕에게는 2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첫째 딸은 못생겼고요. 둘째 딸은 굉장히 이뻐서 그 당시에 천하일색이라고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헌안왕대에 화랑으로서 이름을 날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응념이었습니다. 응념의 아버지는 민해왕에게 윽박질려서 자결을 했던 희강왕의 아들 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응념의 어머니는 신무왕의 딸, 즉 문성왕의 누이 동생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응념은 혈통으로 따진다면은 서로 고륙상전을 벌였던 헌정계와 균정계의 피를 모두 이어받은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왕위에 오른다면은 바로
치열하게 싸웠던 균정계와 헌정계의 화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헌하나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내심 응념을 아마 사위로 삼고 싶어서 왕위에 앉히려고 하는 욕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념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나에게 두 딸이 있는데 누구를 아내로 삼겠느냐라고 하니까 응념은 거기서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부모와 상의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물러납니다. 어머니에게 그 말씀을 드리니까 이왕이면은 예쁜 둘째 딸을 아내로 택하라고 조언을 해주죠. 그러나 무엇인가 미심적인 면이 있어서 다시 흑륜사의 승려를 찾아갑니다.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승려에게 물어보니까 승려는 첫째 딸과 결혼하면은 세 가지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승려의 충고를 듣고 헌한왕을 찾아가서 첫째 딸과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헌한왕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유언을 남기기를 사위가 총명하니까 왕위를 잇도록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헌한왕의 뒤를 이어서 경문왕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나중에 경문왕은 두 번째, 즉 헌한왕의 둘째 딸을 둘째 왕비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승려를 불러서 나에게 세 가지 좋은 일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첫 번째는 헌한왕 부부가 첫째 딸이 못생겨서 시집을 어떻게 보낼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걱정을 덜어드린 것이 첫 번째 좋은 일이요. 두 번째는 그 덕으로 왕위에 올랐으니까 그것이 두 번째 좋은 일이요. 세 번째는 바로 예쁜 둘째 딸도 왕비로 맞이했으니까 그것이 세 가지 좋은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문왕과 관련해서 또 다른 설화가 전합니다. 바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하는 설화입니다.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처럼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갓을 마친 이후에 갓바치들을 모두 죽여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비민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어느 날도 갓을 다시 마치고 갓바치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애원을 합니다. 제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제가 없으면 홀어머니가 굶어 죽게 됩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죠. 할 수 없이 그 갓바치를 살려줍니다. 그 대신 갓바치는 자기가 평생 동안 이 비밀을 탄로하지 않고 죽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갓바치가 죽기 며칠 전에 도림사라고 하는 사찰 옆에 있는 대나무 숲에 들어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다라고 소리치고 죽습니다. 그런데 왕경에 바람이 불 때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다라고 하는 소리가 왕경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왕경 사람들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이에 화가 나서 경문왕은 대나무를 모두 다 쳐 없애버립니다. 거기에다 산수유를 심는데요. 나중에 산수유가 자라서 바람이 불면은 임금님 귀는 길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경문왕이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시종들이 침상을 정리하려고 하니까 뱀이 우글우글거렸습니다. 뱀을 죽이고 치우려고 하니까 경문왕은 자기는 항상 가슴속에 뱀을 품고 자야지만 편안하게 잘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설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임금님 귀는 당나귀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왕에게 솔직하게 직언을 하는 신하를 가리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나무를 모두 다 없애버린 것은 그렇게 직언을 하는 신하들을 제거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경문왕이 자기의 정적을 가차없이 제거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뱀이라고 하는 것은 교활한 동물의 상징입니다. 아마도 교활하고 음모에 능한 사람들이 경문왕의 측근으로서 활동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설화를 통해서 경문왕의 즉위가 그리 원활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숭복사라고 하는 비에는 헌한왕이 죽은 이후에 왕위가 비자 간혹 왕위를 차지하려고
까마귀 떼처럼 모이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아마도 경문왕의 왕위 계승에 사람들이 서로 갈등과 경쟁과 그리고 다툼을 벌였던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자, 경문왕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 나름대로 정치를 잘해서 다시 신라 사회가 안정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아들 헝강왕 때까지 이어집니다. 헝강왕이 죽은 이후에 그의 동생인 정강왕이 왕위에 오르는데요. 그는 1년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정강왕이 죽을 때 자기의 누이 동생 많은 총명하기 때문에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의 예와 같이 다시 왕위에 앉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즉위한 왕이 바로 신라의 또 다른 여왕, 바로 진성여왕이었습니다. 진성여왕은 처녀 시절부터 각간 이홍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888년에 각간 이홍이 죽자 진성여왕은 젊은 미남자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정치를 맡겼습니다. 그로 인하여 뇌물과 청탁이 횡행하면서 정치 기강이 문란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농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져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게 되자 국가에서 쓸 재정이 바닥이 납니다. 그래서 진성여왕은 지방에 명령을 내려서 세금을 거두라고 독촉을 하였죠. 여기에 대해서 농민들이 반발해서 전국적으로 농민 항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해인사 묘길상 탑비에 의하면 전국 각처의 악중악, 이것은 바로 아마 농민들의 항쟁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악중악이 일어나지 않은 곳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봐서 신라의 농민 항쟁이 전국적으로 번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신라는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농민 항쟁이 전국에서 일어나자 신라의 통치 체계는 급격하게 와해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면서 지방에서는 각자 군사력을 보유한 지방 세력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을 우리가 흔히 호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제 호족들의 세상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자, 전국적으로 농민 항쟁이 일어났을 때 경기도와 강원도, 황해도, 충청도에서 세력을 모아서 크게 이름을 떠친 사람이 바로 궁예였습니다. 궁예는 헌안왕 또는 경문왕의 아들로 알려져 있죠. 그러나 왕자로서 일찍 버림받아서 그의 유모에 의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나중에 승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889년부터 전국에서 농민들이 항쟁을 하자 승려를 그만두고 양길의 휘하에서 활동을 하면서 강원도와 황해도, 경기도 북부 지역을 장악을 하고요. 나중에 양길마저 제거하고 충청도 지방까지 장악을 했습니다. 궁예는 신라를 미워했습니다. 신라를 멸도라고 부르고 신라 사람들이 항복하면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영주 부석사에 갔을 때 신라 왕의 영정을 보고 칼로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궁예는 마침내 901년 고구려의 부운동을 전개하면서 후고구려를 건국했습니다. 그리고 후삼국을 이룬 또 한 사람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후백제왕 견훤이었습니다. 견훤은 상주의 호족이었던 아작의 아들이었죠. 그는 일찍이 군대에 들어가서 솔선수범해서 상당한 계급까지 진급을 합니다. 그러나 889년 농민항쟁이 전국에서 일어나게 되자 군대를 버리고 전라도 지역에 가서 농민들을 규합을 해서 큰 세력을 떨치게 됩니다. 그리고 900년에 결국 완산을 도읍을 해서 후백제를 세우고 백제 부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했습니다. 자, 후백제와 후고구려의 건국으로 다시 한반도는 신라
고구려, 백제로 나눠졌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가 흔히 후삼국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고 후삼국은 결국 936년에 고려에 의해서 통일이 됩니다. 고려 태조 왕건은 후삼국의 통일을 이루고 새로운 고려 왕조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아마도 이것은 다음번에 자세하게 살펴보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신라 하대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신라 하대에 이르러 귀족들의 권력 다툼이 격심해지고 농민들이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도적이 되어서 봉기하거나 또는 신라 정부에 대해서 본격적인 항쟁을 전개하면서 신라는 멸망의 길로 접어들고 결국 후삼국으로 분열했던 과정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고대사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발해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국대 사학과의 전덕재 교수입니다. 오늘은 신라 하대의 신라의 멸망 과정을 알아볼까 합니다. 신라는 크게 상대, 중대, 하대로 나누고 있죠. 하대는 쇠퇴기 또는 멸망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대에 이르러 귀족들 간의 권력 투쟁이 격심해지고 그리고 농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져서 그들이 도적이 되어 봉기하는
즉 벌떼처럼 일어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진성여왕 3년, 즉 889년부터 전국적으로 농민들이 항쟁을 하면서 신라는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신라 말기의 역사를 살펴볼까 합니다. 중대에서 하대로의 전환, 하대의 섭정을 물리치고 직접 정치를 하려고 하자 그의 삼촌이 그를 죽이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가 바로 헌덕왕이었습니다. 헌덕왕이 죽고 그의 친동생인 수종이 왕위에 올랐는데요. 이가 바로 흥덕왕이었습니다. 헌덕왕과 흥덕왕도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헌덕왕 때는 인사제도의 개혁을 추진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골품제가 신라의 신분제였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골품에는 성골, 진골,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삼두품, 이두품, 일두품이 있었죠. 성골은 진덕여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소멸됐습니다. 통일 이후에 삼두품, 이두품, 일두품은 평민과 신분이 같아지면서 그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자연적으로 통일신라 사회에서는 진골, 육두품, 오두품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답니다. 자, 신라에서는 골품에 따라서 관직과 관등의 승진을 제한하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의 여러 면을 골품에 따라서 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9세기 전반 흥덕왕대에 이르면은 골품에 따른 사회 규제가 상당히 와해돼 버립니다. 그래서 흥덕왕은 골품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배체제가 불안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품제를 통한 일상생활에 대한 규제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지배체제를 안정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 가옥의 크기라든가 우마의 숫자, 마국간의 크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골품에 따라서 다시 규정을 하고 골품에 따른 일상생활에 대한 규제를 보다 강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당시에 외국의 진귀한 물품만을 귀하다고 여기고 그리고 토산품을 비하하다고 여기는 그런 풍조를 비판하면서 사치풍조를 억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얼마나 민심이 수습되고 정치가 안정됐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당시의 개혁이 크게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특히 헌덕왕과 흥덕왕대에 농민들의 동요가 심했습니다. 814년에서 821년까지 매년 가뭄과 홍수 그리고 흉년과 기근에 잇따랐습니다. 사람들은 굶어 죽거나 또는 자손을 팔아서 노비로 삼아 자기가 생존을 하거나 또는 도적이 되어서 남의 물건을 약탈하거나 심지어 중국의 절동지방 시작을 연 왕이 바로 선덕왕, 이름은 김양상입니다. 김양상이 왕위에 즉위하는 과정, 그것은 바로 중대에서 하대로의 전환 과정과 일치하겠죠. 경덕왕을 이어서 해공왕이 왕위에 즉위합니다. 어린 나이에 즉위했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 만월태후가 섭정을 합니다. 섭정을 하는 기간 동안 나라가 크게 어지러워지죠. 해공왕대에 여러 번에 걸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나는데요. 아마 이것을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졌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768년
대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33일 동안 왕궁을 포위했다고 전합니다. 이 내용은 삼국사기에 전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삼국유사에서는 대공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96각간이 전국에서 서로 싸워서 난리가 석 달이나 지나서 끝났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사서인 신당서에는 768년부터 770년까지 3년 동안 재상들이 서로 권력 다툼을 벌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768년 대공이 반란을 일으킨 이후부터 780년까지 귀족들의 권력 다툼이 지속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780년에 김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때 김유신 후손들이 이 반란에 개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국유사에 전하는 설화에 의하면 김유신의 영혼이 김유신 무덤에서 나와서 미추왕릉을 찾아가서 미추왕 앞에 가서 통곡하는 내용이 전합니다. 김유신은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생전에 이 나라를 지키고 삼국을 통일하는데 온몸을 바쳤다. 그리고 죽어서도 이 나라를 수호하는데 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 있는데 지난 780년 김융의 반란 때 자신들의 후손이 아무런 죄도 없는데도 많이 피해를 당했다. 나는 억울해서 더 이상 경주에 머물릴 수 없다. 다른 곳으로 떠나겠다라고 하소연합니다. 미추왕이 김유신의 영혼을 잘 달래어서 다시 김유신의 무덤으로 돌아가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 설화를 통해서 김융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김유신의 후손들이 거기에 개입해서 큰 화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공왕은 김경신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김유신의 후손들을 무마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공왕은 780년에 김지정의 반란의 와중에 돌아가십니다. 아마도 김지정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궁으로 쳐들어가서 해공왕을 시해하고 잠시 동안 왕위에 올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김양상과 김경신이 군대를 이끌고 김지정을 제거함으로써 김지정의 반란은 끝나게 됩니다. 물론 다른 기록에는 김양상과 김경신이 해공왕을 죽였다라고 하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김지정이 반란을 일으키는 와중에 해공왕을 시해, 즉 살해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해공왕이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김지정의 반란을 진압하는 데 큰 공을 세운 김양상이 그 뒤를 이어서 왕위에 즉위합니다. 이 사람을 바로 선덕왕입니다. 선덕왕은 성덕왕의 사위였지만은 태종무열왕계에는 직접적으로 혈통이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내무랑의 10대 손이라고 주장을 하였던 것이죠. 왕통이 태종무열왕 직계에서 내무랑 반계로 바뀌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라 사람과 그리고 삼국사기를 편찬한 사람 모두 이때 중대에서 하대로 바뀌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덕왕은 785년에 돌아가십니다. 그 뒤를 이어서 귀족들이 화백회의를 열어서 김주원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김주원은 태종무열왕의 5세손입니다. 만약에 김주원이 왕위에 올랐다면 다시 태종무열왕계가 왕통을 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중대에서 하대로 바뀐 시기가 선덕왕대로 볼 수는 없었겠죠. 그러나 김주원이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자기 집을 떠나서 왕궁으로 가는 도중에 김주원의 집이 경주 북쪽에 있었는데요. 강을 하나 넘어야지만 왕궁으로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강 이름이 바로 알천이었습니다. 김주원이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궁궐로 가려고 하는데 마침 장마가 들어서
알천에 물이 넘쳐 흐릅니다. 그래서 왕궁의 제때에 가지 못하게 된 거죠. 이 틈을 타서 김경신이 공작을 꾸며서 자기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김지연으로부터 왕위를 빼앗은 김경신, 이 사람이 바로 원성왕입니다. 신라 하대의 왕들은 다 원성왕의 후손들이죠. 원성왕은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해공황대 김유신의 후손들을 무마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원성왕을 후원하는 세력으로서 김유신의 후손들과 박씨 세력을 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융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김유신 후손들의 불만이 많았었는데요. 그 불만을 무마했던 사람이 바로 김경신, 즉 원성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성왕의 어머니는 박씨였습니다. 원성왕이 김주원을 밀어내고 왕위에 오르는데 김유신의 후손과 박씨 세력의 후원이 아마 커다란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성왕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을 펴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독서 3품가 제도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원성왕의 아들이 인겸태자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예영태자였는데요. 이 두 사람은 모두 원성왕보다 먼저 죽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인겸태자의 아들 소성왕이 왕위에 오르는데요. 이 사람도 일찍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어린 나이에 애장왕이 즉위합니다. 애장왕이 왕위에 재위했을 때 그의 삼촌 언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섭정을 하는데요. 섭정을 하면서 그는 여러 가지 개혁을 주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애장왕대에 사원을 창건하는 것을 금지하고 오직 수리하는 것만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고급 비단을 사원에 시주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금과 은으로 그릇을 만드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귀족들이 재산을 사원에 기증함으로써 국가의 세금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것을 금지시킴으로써 국가의 재정을 보다 확충하려고 했던 거죠. 즉 귀족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국가의 재정을 확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금과 은으로 그릇을 못 만들게 했다는 것에서 우리는 당시에 사치풍조가 만연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으로 그릇을 못 만들게 한 것은 바로 사치풍조를 억제하려고 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장왕대에 공식 20여 조를 제정을 합니다.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행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법식을 가리키는데요. 아마 이것을 다시 제정함으로써 사회 기강을 바로잡도록 했던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방의 행정을 개편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의도했던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조치들은 크게 성공을 거두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애장왕대의 사원의 창건을 금지시키면서도 불구하고 해인사를 창건하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그러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애장왕이 나이가 들어서